네,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파킨슨병 정복이라는 정말 원대한 목표, 여기에 도전하는 세포 치료제 연구 개발 기업이죠. S바이오메딕스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 기업 주가가 상당히 크게 움직였어요. 그 배경을 보면 파킨슨병 치료제 후보 물질 TEDA9이라고 하죠. 이 물질의 임상 1, 2회 이상 결과가 세계적인 학술지의 그 셀지에 실리고 또 미국 FDA하고 사전 미팅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 확인했다, 이런 소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혁신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한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을 보면 이게 수년간 영업 손실이 계속되고 있고 재무적인 부담도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그림자도 꽤 짙게 드리워져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파고들 지목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S바이오메딕스가 보여준 이런 혁신적인 기술 잠재력, 그리고 최근에 나온 고무적인 성과들, 이게 지금 회사가 안고 있는 재무적인 불안정성을 충분히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약속할 만큼 충분한 근거가 되는 걸까 하는 점입니다. 저는 오늘 그 획기적인 치료제 개발 가능성, 그리고 최근에 가시화된 성과들이 이 회사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이런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 반대편에 서서요. 계속되고 있는 그런 재무적인 어려움, 그리고 또 신약 개발이라는 이 여정 자체가 가지는 본질적인 높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볼 때 현재 시장의 기대가 혹시 다소 과열된 것은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냉철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견해부터 좀 군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S바이오메딕스의 핵심 경쟁력은 역시 그 독자적인 기술 플랫폼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 배아줄기 세포를 우리가 원하는 특정 세포, 예를 들면 파킨슨병 치료에 꼭 필요한 도파민 신경세포 같은 걸로 아주 정확하게 분화시키는 기술, 이게 테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세포들을 3차원 구조체로 배양해서 생착률이나 치료 효과를 확 높이는 기능성 세포 구조체 생산 기술, FACS라고 하죠. 바로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기술들을 기반으로 지금 개발 중인 파킨슨병 치료제 후보 물질 TEDA9은요, 단순히 증상만 좀 완화시키는 기존 약물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봐야죠. 왜냐면 손상된 뇌 부위에 건강한 도파민 신경세포 그 자체를 이식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는 시도거든요. 이건 정말 파킨슨병 치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이게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실제로 2025년 10월 14일에 과학계 최고 권위지 중 하나로 꼽히는 셀지에 바로 이 TEDA9의 임상 1, 2회 이상 결과가 실렸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전 세계 동료 과학자들의 아주 엄격한 심사를 통과했다. 그래서 데이터의 과학적인 우수성,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셀즈 게재는 정말 큰 성과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멈춘 게 아니고요. 바로 열흘 뒤인 10월 23일에는 미국 FDA하고 사전 임상시험 계획, 그러니까 프리-IND 미팅에서 또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프리-IND 미팅이라는 게 본 임상시험 계획, IND를 제출하기 전에 규제기관하고 개발 전략이라든지 임상 디자인 같은 걸 미리 논의해서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절차인데요. 이 자리에서 FDA가 한국에서 진행된 임상 1, 2회상 결과만으로도 미국에서 곧바로 상업화를 위한 마지막 단계죠. 임상 3상에 진입하는 게 가능하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미국 내 초기 임상 단계를 건너뛸 수도 있다는 의미니까 글로벌 상업화까지 가는 경로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이건 정말 엄청난 기회라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경쟁사로 꼽히는 블루락 테라퓨틱스 경우에도 임상 1상 이후에 바로 3상으로 진행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로가 아주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물론 현재 재무제표만 딱 보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높은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34.67배나 되고 자기자본 이익률 ROE나 주가 수익 비율 PER 같은 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 수치들이 사실 좀 걸리긴 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벤처, 특히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지금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미래 파이프라인의 성공 가능성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시장은 이미 이 TEDA9의 잠재력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경기도 파주에 GMP 인증을 목표로 하는 생산 공장을 지금 신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바이오 USA 같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행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기술 이전이란 라이선싱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회사가 단순히 연구에만 머무르지 않고 상업화를 향해서 구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근의 주가 상승은 이런 일련의 긍정적인 신호들이 축적된 결과다. 그리고 재무적인 어려움은 혁신 기업이 성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 이래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혁신 기술의 가능성. 그 점에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들이운 재무적 현실은 이건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걸 단순히 성장통이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위험 신호가 너무 뚜렷하다는 거죠. 적자 규모를 한번 보세요. 2022년에는 37억 원, 2023년에는 거의 6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어요. 2024년 예상치도 마이너스 54억 원이고요. 심지어 2025년 1분기에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넘게 71.2%나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 손실은 17억 원으로 오히려 적자폭이 더 커졌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연구개발비 때문입니다. 연구개발비가 무려 105.2%나 급증해서 22억 원에 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개발에 막대한 자금이 계속 투입되고는 있는데 아직 이게 수익으로 연결되지는 못하면서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은 그런 구조가 점점 고착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드는 거죠. 재무 건전성 지표들도 참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예요. 부채 비율, 그러니까 총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64.6%에서 143.57%까지 좀 차이가 있지만 어느 쪽이든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보면 자산 319억 원 중에 부채가 197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무 레버리지가 상당히 높은 편이죠. 네, 부채 규모는 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주가 수익 비율 PER은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냐 이걸 나타내는 건데 S바이오메딕스는 순이익이 적자니까 당연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3.13배죠. 자기자본 이익률 ROE 역시 기업이 자기자본을 이용해서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것도 마이너스 38.06%, 2023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74.9%까지 갔었고요. 아주 심각한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투입된 자본이 이익을 창출하기는커녕 오히려 까먹고 있다는 뜻이죠.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과거에 자본 잠식률,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납입 자본금보다 적어지는 비율이 50%를 초과해서 관리 종목 지정 우려가 있는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었던 이력까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회사의 재무 상태가 과거에 얼마나 취약했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재 매출 구조를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 명확해져요. 2023년 전체 매출 131억 원 중에 약 44%, 그러니까 한 12억 원 정도는 필러나 화장품을 판매하는 자회사 에스테팜에서 나왔습니다.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핵심 사업, 바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서는 아직 단 1원의 매출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결국 자회사가 벌어오는 돈으로 본업의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충당하는 좀 불안정한 구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임상 성과에 대한 해석도 저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임상 1, 2A의 성공이 곧바로 임상 3상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물론 단계별 성공률이 다르긴 하죠. 네, 12회 이상은 주로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이나 초기 유효성을 탐색하는 단계인 반면에 3상은 수백, 수천 명의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실패 확률도 훨씬 높고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죠. FDA와의 그 프리-IND 미팅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건 분명 좋은 소식이긴 한데 이건 어디까지나 사전 논의일 뿐입니다. 최종적인 임상시험 계획, IND 승인이나 신약 허가와는 아직 거리가 멀어요. 앞으로 넘어야 할 규제의 허들이 정말 수없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2025년 11월 13일에 주가가 13.82%나 급등했는데 그날 특별한 호재성 뉴스가 없었어요. 이게 앞서 언급된 호재들이 뒤늦게 반영되었다기보다는 그냥 단기적인 시장 분위기나 어떤 투기적 수요가 몰린 결과일 수 있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증권사 리포트에서 제시된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도 전문가들조차 현재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라는 기대감은 분명 존재하지만 심각한 재무적 취약성 그리고 임상 성공의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현재 주가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좀 과도하게 반영되었을 위험이 크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그 평가가 바이오테크 산업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현재 그 재무지표에만 얽매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오테크 기업, 특히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의 가치를 전통적인 제조업의 잣대로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봐요. 높은 PBR 수치가 단순히 장부상 자산 대비 주가가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건 맞지만 그 이면을 봐야 합니다. 이건 시장이 TD-A9 같은 혁신적인 파이프라인이 만약에 상업화에 성공했을 때 그때 창출될 막대한 미래 가치,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의 가치를 현재 시점에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특히 셀지 게재나 FDA와의 프리-IND 미팅에서의 긍정적인 피드백은 이런 무형 자산의 가치를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었다고 봅니다. R&D 투자를 현재의 비용이나 손실로만 보는 시각도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건 미래의 엄청난 수익을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투자 활동이거든요. 이 투자가 성공했을 때 돌아올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적자만을 문제 삼는 것은 바이오테크 투자의 본질을 좀 오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재무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서 미래 가능성을 입증해 나가고 있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물론 미래 가치를 선반영한다는 점, 그게 바이오 투자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임은 분명하죠. 하지만 그 미래 가치가 실현될 가능성, 그리고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기까지 회사가 과연 버텨낼 수 있느냐, 그 현재의 재무적인 체력 사이에는 반드시 균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높은 PBR이 단순히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고만 보기에는 이 지속적인 영업 손실과 마이너스 수익성 지표들, ROE, PER, 높은 부채 비율, 그리고 과거의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됐던 이력까지 이어지는 이 펀더멘털과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거죠. 재무적 안정성이라는 어떤 안전망 없이 오직 미래 가치라는 담보 하나만으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건 그 자체로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미래가 오기 전에 회사가 재무적으로 버티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자본 잠식 경험은 회사의 재무 관리 능력과 안정성에 대한 심각한 경고 등이었어요. 이런 과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미래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상 성과에 대한 해석 역시 저는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셀지의 논문이 실렸다는 건 그냥 발표가 아니에요. 이건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엄격한 동료 평가, 피어 리뷰를 거쳐서 연구 결과의 과학적 타당성과 중요성을 공인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즉, TD-A9의 작용 기전이나 초기 임상 결과가 학문적으로 최고 수준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또한 FDA가 한국 임상 데이터만으로 미국 3상 직행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 이건 단순한 긍정적 신호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이건 FDA라는 아주 까다로운 규제 당국이 제출된 데이터의 질, 퀄리티와 치료제로서의 잠재력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이 가능성 자체만으로도 기업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봐야죠. 경쟁사인 블루락의 사례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배아줄기 세포 유래 세포 치료제의 개발 경로에서 비슷한 전략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참고자료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GMP 시설 투자는 어떻습니까? 이건 단순한 희망이나 계획이 아니라 실제 상업 생산을 위한 물리적인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미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 물론 셀지 게제나 FDA의 긍정적 피드백 중요한 진전 맞습니다. 하지만 임상의 각 단계는 성공 확률이라는 냉정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죠. 초기 임상, 그러니까 1, 2회 이상의 성공률하고 후기 임상, 특히 신약 허가의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3상의 성공률 사이에는 정말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많은 유망한 후보 물질들이 바로 이 3상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능을 입증하지 못해서 좌초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FDA와의 사전 미팅 결과는요, 어떤 법적인 구속력도 전혀 없습니다. 최종적인 임상시험 계획, IND 승인까지는 여전히 방대한 자료 제출과 아주 까다로운 검토 과정이 남아 있어요. 여기서 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경쟁사의 성공 사례가 S바이오메딕스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세포 배양 방식, 품질 관리, 임상 디자인, 대상 환자군 등등 세부적인 기술과 전략의 차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즉, 불루하게 해냈다고 해서 S바이오메딕스도 당연히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임상 실패라는 높은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고 이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3상은 수백 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 임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부작용이 발견될 수도 있고, 또 생산 규모를 확대하면서 품질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익 구조와 R&D 자금 조달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자회사인 에스테팜의 매출이 존재한다는 점, 이게 비록 핵심 사업은 아닐지라도 막대한 R&D 투자가 이루어지는 동안 회사의 운영을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현금 흐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완전한 무수입 상태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기반이 되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막대한 R&D 투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해 필연적인 과정이고, 이것이 바로 미래의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원천입니다.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는 있어요. BIO USA와 같은 국제적인 행사에서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만나서 기술 이전,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이나 공동개발 같은 파트너십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TAD-A9의 임상적 가치가 계속해서 입증된다면 단순히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이런 파트너십을 통해서 연구개발 자금을 확보하고 상업화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기술력에 대한 시장의 인정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자회사 매출에 의존하는 구조는 그 자체로 불안정하고 본질적인 한계를 지닌다고 봐요. 최근 R&D 비용이 자회사 매출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남아서 적자폭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는 거죠. 앞으로 임상 3상 같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외부 자금 조달이 필수적일 텐데, 그 방식이 중요합니다. 언급되는 전환사채, CB밸렌 같은 방식은 당장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미래의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거든요. 기술 이전이나 라이센싱 계약은 또 성사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불확실성도 높습니다. 계약이 성사되기도 전에 자금이 바닥나거나 혹은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자금 조달 능력과 조건의 불확실성 자체가 또 하나의 중요한 리스크 요인이라는 겁니다. 이 재무적 압박이 연구개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주가 급등의 배경에 대한 분석인데요. 11월 13일의 급등이 당일에 나온 특정 뉴스는 없었다고 하지만 저는 이것이 시장이 10월부터 이어진 셀지 게제라든지 FDA 미팅 결과 발표와 같은 일련의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정보들을 충분히 소화하고 그 누적된 가치를 뒤늦게나마 주가에 반영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투자자들이 마침내 이 파이프라인이 가진 진정한 잠재력과 가치를 인지하고 기업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단기적인 어떤 투기적 요인이 전혀 없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주가 상승의 근본적인 동력은 단순한 테마 편승이 아니라 파이프라인 가치에 대한 시장의 재인식에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그 해석에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정 뉴스가 부재한 상황에서의 급등은 특히 변동성이 극심한 바이오 섹터에서는 종종 과열의 신호로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줄기세포 치료제라는 매력적인 테마에 대한 기대감이 단기적인 수급 쏠림 현상을 유발했을 가능성 충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누적된 호재가 뒤늦게 반영되었다는 설명보다는 시장의 어떤 감성적인 요인이나 유동성이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부 증권사 리포트에서 제시한 추천 매수가나 목표 주가가 급등 이후의 현재 주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요. 이건 냉정한 분석을 수행하는 전문가들조차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해서는 상당한 주의와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는 거죠. 펀더멘탈 개선이나 명확한 이벤트 없이 기대감만 오른 주가는 그만큼 하락 위험도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종합적으로 볼 때 S바이오메딕스는 파킨슨병이라는 인류의 오랜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 플랫폼과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 학술지 셀 게재와 미국 FDA의 긍정적인 평가는 이러한 잠재력이 단순한 희망이 아닌 실질적인 과학적 그리고 규제적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보고요. 현재 직면한 재무적 어려움은 혁신 바이오 기업이 글로벌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흔히 겪는 성장통이며 향후 임상 성공과 기술 가치의 성공적인 상업화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국에서의 임상 3상 IND 신청 및 승인 여부가 이 회사의 미래를 가늠할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 입장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기술적인 잠재력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년간 지속되는 적자 구조, 높은 부채 비율, 핵심 사업에서의 수익 부재와 같은 명백한 재무적 위험 요소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임상 3상이라는 매우 높은 허들, 그리고 최종적인 규제 승인까지의 길고 험난한 과정을 고려할 때 현재 시장에 형성된 기대감은 실질적인 가치에 비해 다소 과도하게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따라서 이 기업에 대한 평가는 혁신 기술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재무적 현실 및 임상 성공의 불확실성이라는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극도의 신중함과 위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S바이오메딕스를 둘러싼 혁신 기술의 밝은 미래 가능성, 그리고 그 이면에 존재하는 냉혹한 재무적 현실 사이의 그 팽팽한 긴장 관계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파킨슨병 치료제 파이프라인 TED-A9의 향후 임상 결과, 특히 미국 FDA의 최종적인 판단이 이 기업의 명운을 가를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이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논의된 다양한 정보와 또 상반된 관점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S바이오메딕스라는 기업을 이해하고 또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기업의 여정은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앞으로 발표될 중요한 데이터들 그리고 재무적인 변화들을 꾸준히 추적하면서 깊이 있는 분석을 이어가야 할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각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베이트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